안녕하세요. 배려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제대로 현실을 보여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겪었을 땐 정말 눈앞이 깜깜했는데요. 자식 있는 엄마에게 참아왔었지만 도저히 이젠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에 공감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번 오늘 시원하게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진 버스 운전기사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들 다 쉬는 연휴에도 운전대를 놓은 적이 없는 분이었죠. 어릴 때 전 그런 아버지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철이 좀 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책임감 하나로 일을 한다는 걸 말이죠. 저희 집은 엄청 풍족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족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큰 어려움 없이 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먼저 인성이 돼야 돼. 얼마나 잘나고 못나고를 보기보단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 어릴 땐 아버지 이런 말을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셨던 아버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마치고 퇴근하시던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상대방은 음주운전 차량이었고 그때 사고로 아버진 심하게 다쳐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었어요. 수술을 받고 힘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얼굴이 그땐 너무나 낯설어 어린 마음에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고 이후 며칠 뒤 가해자 측에서 병원에 찾아온 적이 있었네요. 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와 그 부모였는데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난 애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사과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데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고를 내놓고서 용서를 해달라뇨.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진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결국 합의를 해주셨어요.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내칠 수 있겠니? 이번에 아마 제대로 배웠을 거다. 사회가 만만치 않다는 걸 말이야. 아버진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거였어요. 그 오랫동안 아버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입원도 길었지만 재활 기간도 정말 오랫동안 가져야 했죠. 그 사이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아버지가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건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전 아버지가 다시 운전대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진 끝까지 당신이 하던 일을 마치고 싶다며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 전 마음속으로 하나 다짐한 게 있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인간은 절대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고요. 저와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일반 직장에 취직을 했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0 초반일 때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직업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 남자도 버스 운전기사였거든요. 아버지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처음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도 엄청 신기하며 신이 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아버지 닮은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그 후 연락을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참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철에 만나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추위에 잔뜩 움츠러들고 나타난 제게 남자친구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걸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뭔가에서 봤더니 따뜻하게 데워진 커피캔이었어요. 손에 꼭 쥐고 있어. 따뜻하지? 한동안 그렇게 쥐고 있으면 좀 괜찮을 거야. 식을까봐 품에 안고 왔다니까? 그러면서 허허 웃는 남자친구를 보는데 별거 아닌데도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항상 날씨를 체크해서 제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온대. 우산 꼭 챙기고 출근해.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옷 잘 껴입고 나와. 이렇게 매일같이 날씨를 확인해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전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날 정말 많이 생각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갔습니다.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시점이었는데 제가 신신당부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난 직업이나 집안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나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건 진짜 절대 못 봐줘. 당연하지. 나도 운전대 잡는 사람인데 절대 음주운전 안 하지. 그건 걱정하지 마. 제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전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남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금방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어깨이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그랬는지 둘이 버스 운전 얘기로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결혼 얘기 꺼내자마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전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이후 연년생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남편이 쉬는 날이면 아이들 데리고 꽃구경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그렇게 결혼 초반엔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막내 시누이가 있었는데요. 전 특히나 시동생이 좋았습니다.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시몬 꼭 저만 불러 이것저것 시키셨는데 그럴 때마다 시동생이 먼저 달려와선 저 대신 열심히 움직이곤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할게요. 이거 무거워요. 허이구, 누가 보면 내가 네 형수 내내 시달리게 하는 줄 알겠다. 그거 좀 한다고 형수가 힘들다니? 엄마, 형수는 조카들 보느라 힘들잖아.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시켜. 형수님, 제가 할 테니까 저기 가서 좀 앉아 계세요. 남편도 시댁에만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누워있기만 하는데 시동생은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며 저를 많이 생각해 주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잘 봐주고 시댁에서 항상 제 편이 되어줬죠. 반면 시모랑 시누인 처음부터 저랑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약간 말투가 틱틱대는 말투라 그런지 대화를 할 때마다 기분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밥을 잘 먹거나 그러면 그건 또 다 저희 남편 닮아 그렇다고 하면서도 감기에 걸려 기침이라도 하면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게 있었답니다. 아유, 우리 애는 어릴 때 한 번 아프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누굴 닮아 저렇게 자주 아픈 거야? 그러게 엄마, 오빠 엄청 건강했었는데 말이야. 지금도 봐봐. 오빠는 잘 아프지도 않고 그렇잖아. 이게 다 엄마가 잘 키워서 그런 거라니까. 애들 아픈 거 다 엄마가 잘못 돌봐서 그렇대.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애들 아픈 게 제가 잘 못 돌봐서 그렇다고요? 아니 뭐
꼭 새언니가 그렇다고 한 건 아니고요. 아이, 그냥 해본 소리죠. 예. 얘가 그냥 해본 소리래잖니. 넌 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아닌 척 모르는 척 교묘하게 절 건드는 말들을 시모와 신우인 자주 했었어요. 뭐 그땐 그냥 넘어가곤 했지만 속에서 저도 감정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5년 차가 됐을 때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다 고속버스를 타게 된 거였어요. 대우도 훨씬 좋아졌고 남편도 처음엔 신나 있었죠. 저도 잘 됐다 싶었고요. 애들도 크고 있고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축하한다며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시모가 황당한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예, 넌 전업주부로 앉아 돈 버니까 참 편하고 좋겠다. 내가 우리 잘난 아들 너한테 양보해서 네가 그 복 다 받는 것 같아서 난 아주 그냥 배 아파 죽겠어. 너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진짜 잘해야 한다. 아, 요즘 누가 전업주부라니. 우리 아들 고생고생하며 번 돈 쓰는 게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거 고마워해야 돼.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형수님이 뒤에서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니까 형이 잘 풀리는 거지. 형이 형수 만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안 보여? 그럼 엄마도 형수한테 고마워해야지. 누가 뭐래니? 그냥 잘하라는 거지 뭐. 솔직히 시모의 말이 너무 어이없어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시동생이 중간에 한마디라니 겨우 참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점점 잘 풀릴수록 이상하게 시댁에서 남편이 아니라 제게 바라는 게 많아졌거든요. 아마 아들이 잘난 덕을 제가 보고 있으니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엄청 편하게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남편도 고속버스 타며 바쁘니 저 혼자 애들도 돌보며 살림하느라 저도 나름 힘든 시기였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고속버스를 타기 시작하며 점점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할 때가 많다 보니 점점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쉬는 날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애들은 아빠를 찾고 놀자고 달려드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그냥 누워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오히려 제게 짜증을 부리는 거 있죠. 여지껏 일하고 이제 들어와 쉬려고 하는데 왜 애들 나한테 떠넘겨? 애들 보는 거 당신 일 아니야? 뭐? 내일? 아니 살림이야 그렇다 쳐도 애들은 당신도 같이 봐야지. 애들이 지금껏 당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잖아. 나 피곤해. 돈까지 벌어다 주는데 애들도 보라는 거야? 나 피곤해.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이 아무리 아빠를 찾아도 남편은 애들한테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쉬는 날이면 피곤해도 애들과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만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고속버스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쪽 사람들이랑은 쉬는 날에도 잘만 만나 같이 어울려 놀더라고요. 장거리 운행을 해서 지방에서 마칠 때면 거기서 하룻밤 묵고 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동료들과 술도 어마어마하게 마실 때도 많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술집 결제 내역을 보고 기가 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처음엔 그저 고속버스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적응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긴커녕 더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시댁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부가 음주 사고를 내신 거였어요. 동창 모임에 갔다가 술을 드시곤 운전대를 잡으신 거죠. 사고 소식을 듣고 전 남편과 함께 바로 시부에게 달려갔는데 가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시부는 기가 막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야. 요 코앞이라 괜찮을 줄 알았지. 네? 아버지, 춥다고 운전하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대리가 안 왔다니까 대리가. 에휴, 재수가 없어 그런 거지.
잘못을 해놓고 재수가 없어 사고가 난 거라고 말하는 시부를 보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음주 사고였으니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보험 처리도 되지 않으니 말 그대로 생돈이 나가야 했었고요. 그야말로 합의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3천만 원 보태자. 뭐? 3천만 원?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보태? 게다가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건데 직접 수습하게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수습해? 당신은 무슨 남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 큰 돈을 아버지 혼자 감당하라고? 우리가 아직도 일하고 있고 돈 버는데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잖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전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시부인데 시부한텐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절 탓하는 남편을 보며 화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태도가 못마땅했는지 며칠 동안 저랑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댁과도 남편과도 자꾸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큰애가 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오자 전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생활비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남편이 고속버스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 월급이 좀 오르다 몇 년째 똑같았거든요. 겸사겸사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 월급 얘기를 남편에게 꺼내게 되었죠. 당신 요즘 월급 얼마나 받아? 이직하고 나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었잖아. 생활비도 항상 똑같고 이제 애들도 학교 들어가는데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버는 돈인데 조정은 무슨 조정.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당신 상관하지 말고 생활비 안 해서 아껴 써. 내가 무슨 억만금을 달랬어? 그냥 이제 애들도 크니까 학원비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 부부인데 어느 정도 버는지는 알아야지. 내 돈벌이에 당신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학원은 무슨 집이 있으면서 뭐해. 애들 학원 보낼 시간에 당신이 애들 공부시키면 되지. 쓸데없이 밖에다 돈 쓸 생각만 하냐? 주는 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아껴 쓰라고. 내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순간 전 남편의 말에 진짜 말문이 막히더군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남편 직업 때문에 혼자 애들을 돌봐야 하니 지금껏 일을 못했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대뜸 이달은 돈을 좀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 매달 50만 원 주니까 우리가 좀 빠듯한 것 같아서 말이다. 이번 달엔 써야 할 곳이 많아서 애비한테 네가 잘 말해서 좀 더 달라고 그래라. 네? 조금 더 달라고 하라고요? 아유, 그래. 내가 말하려니까 안 그래도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하는데 괜한 얘기 꺼내는가 싶어서. 그래도 네가 말하면 며느리가 시댁 생각하는구나 싶어. 우리 아들도 기분 좋게 줄 거 아니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슬쩍 얘기를 꺼내봐. 알았지?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주겠다는데 당신 허락까지 받아야 돼? 그걸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 주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껏 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 이번에도 어머님이 나한테 말 안 꺼내셨으면 내가 알았겠어? 그리고 왜 당신만 시댁 챙겨? 동생들은? 걔들이야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내가 더 챙겨야지. 내가 맞이잖아. 그럼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한테도 남편은 점점 관심이 없어졌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더 자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더니 쉬는 날엔 낮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냥 자버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애들과 나간 게 언제인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전 그 시간 동안 혼자 애들을 챙기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한정적이고 애들은 크면서 돈 들어갈 곳은 늘어나고 제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고민을 하다 문득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언니였죠. 그 언니가 조화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파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해봤더니 마침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망설이지 않고 언니의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조화라는 게 그냥 가짜 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며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시댁이면 남편 반응이 가관인 거예요. 시몬 코웃음을 치셨고 남편도 한마디를 하더군요. 생화도 잘 안 팔린다는데 누가 조화를 사? 당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괜히 밖에서 돈이나 쓰고 다니지 말고 집에서 생활비 아껴 쓸 생각이나 해.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난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야. 아, 그래 뭐 앞으로 당신도 돈 버니까 생활비 좀 줄여도 되겠네. 이제부터 각자 월급 알아서 각자 관리하자고. 응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제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자마자 각자 돈 관리를 하자는 남편의 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남편과 시댁 태도에 전 더 이를 악물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일을 하던 중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됐고 언니도 제게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절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그 언니에게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 2년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제게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좀 주저했는데 언닌 저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며 오히려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언니의 격려에 전 용기를 얻고 그 사업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 저도 그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직접 발로 뛰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연구하고 시장 조사도 많이 했고 온라인으론 홍보도 많이 하며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턴 남편 월급 부럽지 않게 벌 정도가 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 용돈을 통 드리지 못했거든요.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당당하게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주더라도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돈 줄 필요 없다. 아, 쓸 돈 있는데 뭐하러. 애들한테 써라, 애들한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니? 네가 고생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너한테 쓰든 애들한테 쓰든 그래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아빠,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 드리려고 열심히 돈 번 건데 됐다고만 하지 말고 얼른 받으세요. 전 거절하는 부모님께 꿋꿋이 그걸 챙겨드렸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당당하게 주는데 저라고 뭐 못할 게 없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용돈벌이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굳이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오르는 것도 말도 안 하는데 저도 말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키워가던 중 여동생한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38이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저 역시 동생 결혼식이 너무 반갑고 좋아 언니 노릇을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하게 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축의금을 보고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돈이 많아?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이야? 생활비도 적다고 징징대더니 갑자기 웬 큰돈으로 처제 축의금을 내냐고. 내가 벌어서 내가 낸 거니까 당신 상관하지 마. 아니 그 정도 돈을 쓸 거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대체 어디서 났는데? 무슨 돈인데?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인 돈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써놓고선 제가 돈 쓰는 건 허락을 받아야 한다뇨. 그 모습이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번 돈이라곤 전혀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 쇼핑몰인지 뭐시긴지 해서 돈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었겠어. 생활비에서 빼돌려가지고 준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대출이라도 받은 거냐? 어머님, 제가 번 돈으로 준 거예요. 제가 직접 벌어다 모아서 준 거라고요. 남편이 준 돈에서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몬 믿질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 편이 아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었죠. 그냥 전 지금껏 하던 대로 저희 애들 그리고 친정만 생각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갔다 거실에 들어서더니 갑자기 눈이 이리저리 돌아가더라고요. 냉장고며 TV며 싹 바뀌어 있었거든요. 워낙 저희 부모님이 알뜰살뜰하신 편이라 가전제품들은 죄다 10년이 넘은 것들이었는데 그게 바뀌어 있으니 남편도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장인어른, TV랑 냉장고랑 싹 바꾸셨네요? 웬일이세요? 아직 쓸만하다고 하시더니. 아, 이거 경아가 바꿔줬지. 요즘 이런 것들 다 수명이 있다나 뭐래나. 우린 괜찮다는데도 경아가 바꿔야 한다고서 바꿔줬어. 그 말에 남편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는지 그때서야 좀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을 꺼낸 게 있습니다.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였죠. 당신 쇼핑몰도 그렇게 잘 되면서 여직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던 거야? 말을 해야지 말을. 앞으로 당신도 우리 집에 잘해. 며느리 도리라는 게 있잖아. 뭐? 며느리 도리? 그러는 당신은 사이도리는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부모님 동남아 여행도 보내줬잖아. 근데 무슨 도리? 그거야 내가 한 거고 당신이 하는 건 다르지. 돈도 그렇게 벌면서 왜 우리 집엔 잘 안 해? 언젠 돈갈이 따로 각자 하자며. 당신이 알아서 당신 집에 돈 다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거야 아무튼 간에 당신 그 정도 벌면 우리 집에도 좀 잘할 생각을 하라고. 며느리 도리 잊지 말고. 그놈의 도리. 도대체 저한테 무슨 도리를 찾는 건지 알 수가 없었네요. 제가 돈을 못 번다 생각했을 땐 자기 멋대로 굴다가 돈을 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게 진짜 기가 막힐 뿐이었네요. 솔직히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시댁 동남아 여행을 보내준 것도, 시댁 갈 때마다 비싼 음식점 가서 돈 펑펑 쓰는 것도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정엔 그렇게 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친정에 잘하면 되지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버는 걸 알고 나서부턴 시댁을 잘 챙기라뇨? 너무 웃긴 소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맞춰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누구보다 절 아껴줬던 시동생이었으니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손엔 화장품 세트까지 들고선
불쑥집에 찾아오신 거였죠.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더니 한참을 빙빙 다른 말을 하다 드디어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이에 다름이 아니라 네 시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근데 결혼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다. 이제 자리를 막 잡아가는데 여자 쪽에선 그래도 바라는 것도 좀 있고 그 집안도 꽤 여유가 있는지 해오는 것도 좀 되더라고. 아, 그래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근데 그 얘기는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 시동생 결혼하는데 뭐라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가 한 1억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1억이요? 아니, 그 큰 돈을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전 못 해드려, 어머님. 못하기 왜 못해? 아, 들어보니까 너가 사업한다는 것도 잘 된다면서. 네가 해주면 내가 네 동서될 사람한테도 다 얘기하마. 이렇게 된 거 형님으로서 기강도 좀 잡고 할 말도 생기고 오죽 좋아? 네가 좀 해다오. 아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해줘?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시모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이제 막 커가고 있어요. 뭐 저희가 빚은 크게 없지만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쓸 곳이 허다한데 1억이라뇨. 죄송하지만 그 정도까지 못 해드려요. 제가 시동생이랑 얘기해 볼게요. 시모의 표정은 이내 굳어졌지만 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시동생이 제게 잘해준 것도 있었고 워낙 착한 시동생이라 저도 뭐든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시동생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시동생 사정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도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아유, 형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형수님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고생만 하시는데 결혼은 제가 어떻게든 잘 준비해 볼게요. 그래도 결혼하는데 뭐라도 좀 보태주고 싶어서요. 5천만 원 정도 제가 보태줄게요. 아유,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 힘들게 버시는 돈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저 시집 오면서 이 집에서 제 편 들어준 거 도련님밖에 없잖아요. 결혼 잘 준비해서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형수님. 시동생은 울컥할 정도로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이 시모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저한테 고맙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모 반응이 진짜 경악스럽더라고요. 예, 5천이 뭐니 5천이. 하려면 통 크게 1억을 해야지. 아유, 째째하게 5천이 뭐야. 네? 어머님, 아니 5천도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머님 해주시던가요. 저한텐 5천도 많았는데 잘 됐네요. 어머님이 째째하다고 했으니 어머님이 그 1억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아니 뭐 내가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아이 그냥 네가 좀 더 해달라는 거지. 일단 알았다.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시모의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맡겨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짜 화도 나고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시모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싶다가도 진짜 시동생을 생각해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제 화가 팡 터지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사실 여동생도 결혼하고서 부모님 두 분만 남게 되니 좀 헛헛한 마음이 드신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좋은 시기였어요. 어떤 여행을 할까 고민하다 국내 여행이 뭔가 아쉽고 해외여행 가기엔 부모님 연세도 좀 있고 어떻게 할까 찾다 보니 요즘 크루즈 여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크루즈를 알아보게 되었죠. 제대로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으니 이왕 하는 거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었답니다.
싱가포르에서 페낭 그리고 쿠알라룸푸르를 거치는 6일 크루즈였죠. 인당 200만 원 정도 코스인데 부모님과 저 그리고 저희 애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니 부담이 없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번 돈으로 가는 거니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약을 마치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크루즈 예약했어. 일정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빠랑 잘 얘기해봐. 알았지? 크루즈라서 그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대. 푹 쉬다 온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 통화를 안방에서 남편이 들었는지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뭐? 크루즈? 200? 당신 돈이 그렇게 많아? 무슨 그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가? 당신은 뭐 나한테 허락받고 시부모님 여행 보내줬니?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 온다고 했잖아. 아니 그거야. 이런 걸 좀 모르고 그런 거지. 시동생 결혼자금 5천만 원으로 깎더니만 그 돈으로 크루즈로 가는 거야? 당신 아주 돈이 남아두는구나, 남아돌아. 길길이 날뛰며 화내는 남편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그럴 땐 말 한마디 없다. 제가 똑같이 하니 화를 내고 있다니요.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었답니다. 전 그런 남편과 그냥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니 갑자기 크루즈 예약 취소하기 문자가 온 겁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본 줄 알았네요.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취소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 아이디로 직접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인증까지 모두 받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 정말 인증 문자가 와 있었더라고요. 전 본 적도 없는 문자가 메시지함에 있더군요. 그제서야 제 머릿속에서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사실 전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쓰는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쓰지만 6606이라고 어릴 때부터 핸드폰 잠금 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도 다 똑같이 썼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었고요. 핸드폰을 열어 인증번호 받고 아이디로 들어가 예약 취소하고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당신 크루즈 여행 취소했어? 어? 아이 그래 내가 했다. 내가 했어. 그 돈이면 당신 시동생 결혼자금 좀 더 보태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 크루즈? 야 우리가 무슨 부자냐? 주제에 맞게 울릉도나 갔다 오면 되지. 뭔 크루즈야. 뭐라고?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내 돈으로 내가 간다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냐? 사실 지금껏 내가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당신 결혼하고서 며느리로 산 게 뭐가 있다 그래? 시동생 결혼자금 꼴랑 5천 원 주는 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야 원래 결혼하면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누가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인당 200만 원 쓰냐? 아이 그냥 울릉도 가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보내주고 그러면 당신 양가에 잘하고 좋은 며느리 되는 거야.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취소했다고. 크루즈 간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안 그래?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전 뭔가가 다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 일정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 역시 크루즈로 예약을 했습니다. 대신 아시아가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치는 유럽 10일 크루즈였죠. 당연히 금액은 배가 되었고요. 인당 700만 원짜리로 제대로 준비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 남편이 주제에 맞게 살라고 한 것처럼 제 주제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떠나기 전날까지 전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이 알던 비밀번호들은 싹 다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드디어 출국 당일날 아침, 전 애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탑승하기 직전에 온 시댁 식구들에게 문자를 돌렸어요. 시부모, 시누, 시동생, 그리고 남편에게까지도 말입니다. 메시지엔 사진 2개까지 첨부를 했네요. 하나는 이혼 신청서, 또 하나는 유럽 크루즈 예약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남겼죠. 저 오늘부로 임시집안 며느리 안 합니다. 시동생 5천만 원도 못 해드리네요. 그리고 각자 따로 메시지도 하나씩 더 남겼고요. 시모에겐 그동안 아들 잘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잘난 아들 다시 도로 데리고 가라고 남기고 시동생한텐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네요. 그리고 남편에겐 더 독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랑 이제 더는 못 살아. 내 주제를 알라고 했지? 내 주제가 이렇더라고. 당신하고 살면서 째째하게 사느니 나 혼자 헐헐 날아가면서 살란다. 이혼 도장 찍고 기다려. 그 후로 전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서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메시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나 많이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에 제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전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하고 여행을 즐겼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애들도 재미있어하고 좋아해서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여행을 하며 막바지엔 부모님께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많이 놀라셨지만 이내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답니다. 제가 여지껏 버텨온 걸 보셨으니 부모님도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한 거라 생각을 해 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여행 후 집에 와보니 남편은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 놓고 나갔던 이혼 신청서엔 도장도 안 찍어놨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며 어떻게든 절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내가 여행 취소해서 그래? 아이,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당신 더 비싼 곳으로 갔다 왔잖아. 안 그래? 아, 그러면 우리 둘이서 똑같은 거지. 서로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로 사과하고 그만하자. 뭐, 잘못? 잘못은 서로가 아니라 당신이 한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됐고, 두말할 거 없어. 난 당신하고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 이렇게 하면 복잡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 아이, 도장은 무슨 도장. 나 못해. 나 이혼 안 한다고. 아니, 여행 취소한 거 하나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겠니? 너라면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수 있겠어? 당신하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 내 입만 아프지.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얼른 도장 찍어. 남편은 제 말에도 묵묵부답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안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자 전 짐을 다 빼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미 친정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는 상태라 제가 짐을 싸들고 가도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연락이 오며 절 회유했다 화냈다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더군요. 그렇다고 친정엔 찾아오지도 못하면서요. 찾아오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혼이 날지 알고 있으니 찌질한 남편은 오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저한테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잘못했다잖아.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 줘야 되겠어? 아유, 내가 잘할게. 어? 제발 집에 와서 얘기해. 왜 친정까지 가서 이래?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 안 하시겠냐? 왜 이렇게 당신 고집만 부려? 내 고집이라니. 당신 이 상황 만든 거야. 몰랐어?
당신 수년 동안 날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내가 뭐 하루아침 이렇게 생각했는 줄 알아? 난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당신한테 얘기하고 기회를 줬어. 그런데 그걸 다 날려버린 건 당신이야. 여보, 진짜 왜 그래? 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여자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쉬워 보이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남편 없이 어떻게 애들 키울 건데. 내가 왜 못해? 당신이야말로 당신 없이 내가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당신 같은 사람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 잘난 당신은 혼자 잘 살아. 끝까지 본인 잘난 줄만 아는 남편의 전화에 전 남아있는 정마저 뚝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번 남편은 절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크루즈 여행을 가기 전 변호사 상담도 싹 받아뒀던 상태라 소송 준비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이 했던 행동들 중에선 이혼 사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월급도 숨기고 생활비도 몇 년째 동결해 애들한테도 소홀해 본인 가족들이 저에게 막대해도 남편이 무시하고 절 지켜주지 않았던 것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남편의 유책 사유가 많았죠. 결국 전 소송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애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애들이 그래도 꽤 크니까 애들 의사를 많이 존중하는데 아이들도 저랑 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시동생한테 미안해 축의금은 따로 두둑하게 챙겨줬네요. 시동생은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수님,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축의금을 다 보내주셨어요? 아니에요. 서방님 서운하죠? 제가 또 이랬다가 저랬다고 해서 중간에서 난감했겠네요. 아이, 서운하긴요. 솔직히 형이랑 이혼해서 이제 남남인데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잘 돌아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저 죄송할 따름이네요. 아유, 죄송하기는요.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끝까지 시동생은 참 마음이 깊은 사람이더군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참 웃기게도 시동생 결혼 자금을 시모가 어찌저찌 마련을 했다네요. 시동생이 시모랑 남편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걸 알고선 시댁에 가서 거의 뒤엎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모가 울며 불며 여기저기 빌리고 빌려 겨우 마련해 결혼 자금을 줬다고 하네요. 참, 제가 돈 준다고 했을 때 고작 그 정도만 해준다면 타박하더니 그 5천 만드는 것도 겨우겨우 했다고 들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서 1년이 지난 지금 시댁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남편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참 웃기게도 부전자전이더라고요. 그렇게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결국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고속버스 운전을 못하게 된 겁니다. 시부나 남편이나 어찌나 한심하고 똑같던지요. 왜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나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서야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곁에 있을 땐 그렇게 저와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소홀히 했으면서 이렇게 떠나고 나서야 후회라면 무슨 소용이겠나요?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제발 좀 이젠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한다는데 부디 자기 자식도 있으니 못난 행동들을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친정에 들어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쇼핑몰 운영하며 제 일에 몰두하고 있고요. 요즘도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연구도 하고 시장 조사도 계속하며 트렌드에 맞춰 나가려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답니다.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혼녀 딱지가 붙긴 했지만 엄마로서 당당하게 강한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 중
자식이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분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와중에도 버티는 힘이 돼주기도 하고 견디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끝을 내고 보니 과감히 선택을 해야 할 땐 정말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저처럼 다 헤어짐을 선택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충분히 고심하고 결정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지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발 제 사연 들으시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시장 흐름을 쫓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시기마다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디자인이 다 다르다 보니 늘 사업 운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사업을 하며 느낀 건 시장 흐름을 따라가되 내 스타일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기본적인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죠? 저뿐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